네, 여러분은 채권부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채권부위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예, 황성훈 신한투자증권 부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투자증권 황성훈 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해 그 해외 채권 부분을 담당해 주시면서 그 매력과 더불어서 해외 채권 도대체 어떻게 사면 좋을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알짜 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주기적으로 나와 주실 건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작년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원화 채권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잔액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해외 채권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해서 더 중요한 자산군이 되어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잔액이 커져서 가이드를 해주는 뭔가 집단이 필요한 것 같고 채권부위와 함께 저희가 같이 옆에서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원화 채권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한 40조? 네, 뉴스에 보니까 연간 작년에 개인들의 매수 잔액이 40조 정도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채권 같은 경우도 잔액이 작년 기준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자료였는데 해외 채권의 투자에 잠재 고객들은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대부분의 달러 투자의 수단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자산군으로 좀 바꿔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 11월 되면서 달러 예금의 잔액 자체가 한 9억 불 정도 더 늘었습니다. 9억 불이요? 1조가 좀 넘어가는 정도의 달러 예금이 증가를 했는데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는 일반적인 채권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보니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타겟팅해서 좀 더 안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과 11월에 좀 늘었다. 흔히 기관이라고 말하는 보험사나 은행들의 해외 증권 투자는 예전만큼 막 활발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했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비과세로 되게 유명한 상품이죠. 헤아라 국채 투자가 많았을 때는 잔액 기준으로 한 7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 환산하면 거의 10조 원 가까이 잔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헤아라의 강세를 통한 이익 실현 매도한 자금들이 이제 트레저리로 일부 옮겨가면서 즉 이제 미국 달러 채권들의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달러 채권의 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히 높이가 좀 올라가네요. 네, 2023년 들어서 파란색이 잔고가 이제 급격히 줄어가고 상대적으로 주황색을 나타내는 헤아라의 투자 잔액은 상당히 이제 줄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파란색 굵은 선으로 보이는 미국 6개월짜리 단기금리 채권의 금리에 따라서 많이 연동이 되는 걸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 단기 3개월, 6개월 만기 되는 채권들의 금리가 11월, 12월 초만 하더라도 5%를 넘는 되게 높은 수익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상당히 많이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해외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매력을 좀 느끼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인 미국채가 더욱이 이제 2020년, 21년 되게 코로나 시절에 되게 낮게 발행했었던 미국채 쿠폰이 낮게 발행했던 채권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까지 좀 일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안내가 되었고 예상외로 생각보다 빠르게 잔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3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원화채권 유입 금액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정도의 해외 채권의 유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투자했던 분들의 상당 부분은 내년도 6월 또는 이제 하반기 만기되는 채권들을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차환 매수 또는 신규 대체 투자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트레저리 단기물만 가지고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력도를 끌어내기에는 올해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녹록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좋은 상품을 좀 골라내는 안목도 중요하겠네요. 하반기에는 좀 달라지니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 뭐 헤지펀드 이런 부분들에서는 11월, 12월에 이미 많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긴 한데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좋은 상품을 발굴해내기에는 늦지는 않은 시점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고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걸 포착이 됐는지 좀 여전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미국 회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절대금리 기준으로 인덱스 평균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한 7년, 8년 만기되는 채권들이 대부분인데 이 채권들은 현재 5%가 살짝 넘는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트레저리 3개월, 6개월짜리 사면 5% 줬는데 그때는 사실 회사채의 비교 우위가 상당히 높지 않았다.
미국채를 사도 충분히 좋은 일들을 네, 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죠. 내년 이제 3월, 뭐 6월 2분기로 지나면서는 더 이상 미국채가 그 금리 5%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채 같은 경우 조금 더 긴 듀레이션의 긴 만기에 채권을 사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금리가 추가적으로 랠리를 더 하고 그럴 때 자본 차익까지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자율도 높고 자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해외 채권 그런 부분을 네. 잘 골라야 됐다. 작년 한 해 동안 30억 불에 육박하는 해외 채권들을 개인 투자들에게 소개를 했었던 이제 증권사들의 고민이 좀 시작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어떤 채권들을 사고 있는지를 조금 한 2, 3주 늦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채권들이 이번 달에는 팔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창구에 가서라도 요 종목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래 동향을 이제 12월 달부터 정리를 한번 다시 시작을 해 봤습니다. 자료의 출처 자체는 금융투자협회인데요. 그 자료가 사실은 100% 정확한 자료까지는 아닙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자발적 공시에 가까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의로 거래 규모를 좀 50만 불 이하로 좀 자르고 50만 불 미만 거래라도 사실 시장금리에 가깝거나 기관 투자자들의 느낌 나는 거래들을 조금 수기로 좀 제하고 작년 12월 한 달을 쭉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는 방법, 출처까지 말씀해 주시고 좀 약간 투자자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어떤 해외 채권 사고 있나는 협회에 가면은 거래 내역으로 다 보실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거래가 뭐 수천 수만 건이 한 달 기준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가능하면 뭐 한 2주 단위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발라서 빼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여러분도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한 달 동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총 약간 1억 3천만 불 정도 되는 미국채를 매수를 했고 한 2,500만 불 정도 되는 미국채를 매도를 또 해서 총 1.6억 달러 정도 2천억이 넘는 금액들을 이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예전보다는 그 미국채 이외의 달러 채권들, 흔히 말하는 이제 크레딧 채권들이라고 부르는 채권들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국채 단기물의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비교 우위에서 좀 이제 미국채를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건수로 봐도 한 달에 뭐 한 7천 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연말로 가면 좀 줄은 건데 뭐 거의 뭐 몇천 명, 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머징 로컬 커런시 채권들의 거래 내역들도 봤는데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는 남아공 랜드와 거래도 좀 있었고 터키 리라와 거래도 한 9건 정도, 그리고 멕시코 페소와 가장 활발하게 거래하는 브라질 헤아라 채권들 역시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남아공 랜드와 뭐 터키 리라와 이런 부분들은 결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사실 거래 건수도 낮고 이렇게 사실은 소위 말하는 크게 돈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그리고 1, 9, 3 이렇게 뭐 한 건, 9건, 3건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증권사들이 가급적이면 되게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좀 개인적으로 좀 고맙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수라도 거래가 되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 이유는 뭐 따로 있으세요? 이머징 통화로 갈수록 뭐 세트를 어려운 부분들 증권사들이 이제 감당할 부분이긴 한데 되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달러 대비 통화 약세가 많이 진행되지 않을 걸로 기대되는 시기에는 되게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하나의 기본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해당 거래 내역들을 보면은 만기별로 제가 구분을 좀 해봤었는데 대부분의 거래가 2024년 만기되는 채권들로 몰려 있거나 2033년, 그러니까 10년을 훌쩍 넘어가는 채권들을 두 가지 좀 양극화돼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상품팀들의 전략 부분에서도 단기 채권과 초단기 채권들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세후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2024년 말까지만 금투세 유예가 예고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만 가지고 가정을 하면 2024년 만기되는 채권까지는 자본 차익에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집중돼서 이제 증권사들의 세일즈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6월 만기되는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채 2024년 6월 15일 만기 채권인데 특이점을 보면은 표면금리가 0.25로 상당히 낮습니다. T가 이제 트레저리 미국채를 뜻하고 0.25가 쿠폰금리고 옆에 있는 숫자들이 날짜를 만기 날짜를 뜻합니다. 그래서 0.25% 쿠폰 채권
오른쪽에 있는 단가 97로 매수를 하면 사실 100을 받는 데까지는 과세가 거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후 수익률과 상당히 매수 수익률이 유사한 절세 효과가 있는 채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추구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좀 더 긴 채권, 11월 15일 만기되는 채권들, 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표면금리가 1%가 안 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되게 우수한 채권들이죠. 아, 그렇네요. 이런 채권들이 사실은 되게 설득하기도 좋고 세후 측면에서도 되게 유리한 채권이었기 때문에 많이 팔렸던 부분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올해 증권사들이 제일 큰 과제가 되겠죠. 이 만기되면 이 채권들을 언금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2034년 이후, 그러니까 10년보다 더 넘어가는 장기 채권들의 거래량도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인 거죠, 이게? 네. 두 번째 채권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저쿠폰인데 쿠폰이 1.25%짜리고 2050년 만기되는 발행 당시에 30년짜리 채권인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45 정도 되는 단가로 사기 때문에 만기에 100을 돌려받을 때까지 여기는 과세가 상당히, 표면금리 1.25%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사실 세금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쿠폰이 낮을수록 이 채권 이론을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표면금리 낮을수록 듀레이션이 늘고 가격 하락에 따른 그 자본 차익의 메리트가 굉장히 커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과세적인 측면과 미국채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까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아마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채권부의 채널에서 김영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개인용 국채 투자, 사실은 좀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아, 그래요. 그 부분도 복리채고 분리과세로 되게 세제 혜택이 있고 있는 장기물이었는데, 이 채권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이 많이 기대되는,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면 훨씬 더 메리트가 커지는 그런 채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 특히 이제 해외 채권 하시는 분들은 금투세 이런 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굉장히 관심사이겠네요. 현물 채권의 가장 큰 메리트는 자본 차익에 대한 비과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TF를 통해서 매수를 하면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해외 주식에 준하는 세금을 부과를 받으니까,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되게 오롯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채권들의 거래 내역 중에 제가 이제 좀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해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거래 대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6월 만기되는 0.25%짜리 그 미국채는 일반적으로 97달러 정도의 규모만 구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뭐 100달러 정도 되는 13만 원 정도어치만 미국채를 투자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마찬가지로 미국채 장기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다 보니까 똑같은 액면을 가지고도 45불, 한 뭐 6만 원 정도 내고 미국채 산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선입견 대비해서는 되게 낮은 금액으로 굉장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달러 채권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모바일 서비스까지 많이 하니까 리테일 거래 내역 중에 좀 작게 거래된 종목들을 좀 추출을 해본 건데, 최저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8불짜리 거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 정도로 한 10,000원 살짝 넘는 금액만큼만 미국채를 산 거죠. 미국채 10,000원어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증권사들에서 100불 이내, 그러니까 10만 원 안쪽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예전처럼 그 선입견이 많이들 있었거든요.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부자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셨을 텐데, 수수료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가랑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증권사들에서 좀 해외 자산의 확대를 되게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조건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찬스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100불 안 되는 금액으로 많이들 하실 수 있고, 크레딧 채권들의 거래 내역들도 있는데, 발행 기관들을 보시면 뭐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이죠. JP 모건, 그리고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들, 그리고 한국 흔히 KP라고 부르는 맨 마지막 거는 그 산업은행입니다. 이런 채권들, 우수한 채권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뭐 농협이나 그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1,000불이 안 되게 100만 원어치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아마존, 뭐 애플 이런 채권들도 한 2,000불, 3,000불 내외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심지어 맨 위에 있는 JP 모건 같은 경우는 연구채거든요. 연구채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거래 단위가 좀 크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최소 거래 단위가 낮은 종목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뭐 10,000불,
한 1,000만 원 좀 더, 1,200, 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부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서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소액으로 분산해서 미국채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문턱이 좀 많이 낮아지면서 그렇죠. 네. 조금 더 해외 채권에 대해서 대중화 이런 부분을 네. 예,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선입견들을 저는 많이 좀 없애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해외 채권들을 개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10,000원어치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는 기본적인 최소 거래 단위가 되게 낮아요. 미국은 엄청 큰 나라다 보니까 회사채도 ETF 기준으로도 시총이 뭐 40조도 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LQD라고 하는 회사채 ETF가 있는데 요 ETF 같은 경우는 한 2,700개 정도 종목을 담고 있는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2,700개 되는 종목들의 거의 한 85% 이상은 최소 거래 단위가 1,000불 정도 됩니다. 발행할 때부터 네. 이 채권들은 1,000불, 2,000불 사이로 거래할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증권사들한테 요 채권들을 1,000불, 2,000불에 살 수 있게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 물량을 좀 띄워와 달라고. 예. 그러니까 초기 단위에서는 증권사들이 사실 수기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이 많은 요청이 있을 때만 사실 움직이는 거거든요. 미국 회사채 1,000불씩 살 수 있다던데 라는 얘기를 계속 증권사들한테 해 주시면 그런 저변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또 확인하면 증권사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럼요. 그래도 네. 시장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어떤 채권들을 많이 사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뭐 지점에 가서 계속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크레딧 채권들의 거래 내역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보는 이제 코랠리라고 되어 있는 이 채권이 등장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아주 귀한 채권이거든요. 귀하다는 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잘 안 나오죠. 이렇게 발행한 지도 엄청 오래됐고 이 채권은 코리아 일렉트릭 즉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그래요? 채권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발행한 채권입니다. 한전에서 그 1996년도에 발행했던 이 채권들은 당시에 이제 조세 특례를 적용을 받아서 네. 그 이자에 대해서 개인들은 이자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6%에 되는 채권이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채권이고 다만 이제 6%에 대해서 0.1%에 해당하는 농특세만 부과를 받거든요. 몇 안 되는 비과세 채권이고 발행한 지 오래됐고 귀하게 되게 어려운 채권인데 예. 1,200만 불이나 거래돼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도 확인하고 왔는데 잔고가 7천만 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잔고의 한 20-30%가 거래돼서 저희가 이거 어디서 거래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이 채권은 몇 안 되는 되게 비과세 채권이고 상당히 귀한 채권이다. 종합소득세에도 포함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채권 사실은 네,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은퇴 포트폴리오에 이걸 넣어놓고 있긴 네, 한데 네, 네. 지금 없고요. 요게 갑자기 등장해서 좀 61건이나 거래돼서 좀 놀라웠습니다. 그럼요. 완전히 찾기가 어려운 채권이라서 예. 증권사에서 요 채권이 좀 보이면 예, 담는 게 네 아무래도 지혜로울 수 있다. 다른 채권들보다는 네.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런 채권들 사실 수요도 많아서 혹시나 이제 매도하게 될 경우에도 사실 쉽게 매도가 가능한 채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유동성이 국내에서는 매우 높습니다. 아. 네. 그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은행의 연구채 그리고 예. 이제 속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프랑스 은행이죠. 소시에테 제네랄의 연구채 그리고 그 밑에는 TY로 시작하는 종목은 동양생명 연구채거든요. 아, 그래요. 이 동양생명 연구채도 사실 올해 콜이 예정되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 2억 불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구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항상 연구채라고 무조건 콜 해주는 건 아닌 건 이제 아시죠? 그래서 이 종목도 콜을 안 할 가능성도 한국생명 그 있습니다. 사태를 들어서 네. 많이 좀 네. 느끼셨을 것 같긴 하지만 하지만 예, 이제 현재 그 이제 흥생명 사태를 이제 금융시장이 한번 겪었고 네. 이제 지금 이제 연초부터 사실은 태양건설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도 콜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채권도 거래 수익률 기준으로 이제 거의 10%에 육박하는 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되게 지난달 거래 중에 좀 눈여겨봤던 그런 거래가 되고 있고 짙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브라질의 달러 표시 채권입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브라질이랑 한국이 맺은 조세 조약에는
통화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브라질이 어떤 통화로 발행하더라도 비과세라는 거죠.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달러 채권 역시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채권이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가는 때, 그러니까 영내 금리보다는 조금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겠지만 반대로 헤아라의 환율 변동성보다는 우리 달러 변동성은 되게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채권이고, 더욱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BB 등급의 이머징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채보다는 금리를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20년짜리 채권들도 12월 달에 손님들은 6.5% 정도 되는 금리를 가져갔고, 여기는 농특세조차 안 냅니다. 완전 비과세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율도 뭐 6%가 넘고 뭐 세금 이런 부분도 걱정이 없다고 하면은 좀 구미가 당길만 하겠네요, 진짜. KDB나 농협 같은 종목들도 짧은 만기 채권들은 표면 금리가 낮은 애들 위주로 팔고 있어요. 근데 쿠폰이 낮은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세금을 덜 내는 절세 효과를 노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고, 맨 밑에 있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30년짜리 채권인데 이 채권들 역시도 표면 금리가 낮았었던 2020년도 발행 채권이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상당히 낮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표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높은 세후 수익률을 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 좀 자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채권들로 12월 달에는 많이 매수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채의 매력도가 12월까지는 상당히 많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채가 아닌 이 크레딧 채권들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내를 하는지가 좀 관건이 많이 되겠죠. 해외 채권에 대해서 어렵다, 그리고 다가가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선입견을 깨러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0원어치 살 수 있습니다. 정말요. 들으면 들을수록 해외 채권 재밌네,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00원으로도 살 수 있고요. 원화 채권뿐만 아니라 달러 채권도 그런 기회가 열렸고, 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거고, 의외로 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들도 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편하게 모바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교훈을 또 얻게 되네요.